예외 처리는 이 챕터를 여기에 붙이는 게 맞나? 좀 더 일치 설명이 맞나? 좀 헷갈려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다음 학기는. 근데 예외 처리. 그래서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항상 함수를 만들 때 예외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 시습 시험 봤는데도 예외 처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외 처리, 함수를 만들 때 예외 처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함수의 인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인자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오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이 올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함수 매개 변수의 타입을 보고 그 매개 변수 타입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범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문제에서 넘버 디지트가 있으면 이 디지트는 0에서 9여야 돼. 그쵸? 이런 것들. 그럼 얘는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돼. 그럼 0일 때 내 코드가 잘 되는지, 양수일 때 코드가 잘 되는지, 음수일 때 잘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좀 보면 좋을까? 제일 큰 양수값, 제일 작은 음수값에 대해서도 내 코드가 잘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잘 되면 아마 어떤 수에 대해서도 잘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함수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먼저 구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외 증상이 발생하는지 고려해서 이를 처리하도록 예외 처리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 메소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주어진 금액을 계좌 잔액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분들 중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코드에 별로 문제가 없었어. 근데 예외 처리들을 안 해놨어. 그 예외 처리라는 게 최대 음수일 때 그냥 마이너스 1 곱하신 분들, 또 이 범위를 안 따지신 분이 있어. 0에서 9 사야 되는데 뭐 50이 들어와도 10이 들어와도 계속 비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는 우리가 그 어떤 함수를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자의 범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인자가 인트이면은 음수도 들어올 수 있고 0도 들어올 수 있고 양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마운트는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밸런스보다 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만 있어야지만, 0보다 크고 잔액보다 같거나 작아야지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를 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갖춰야 될 어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에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고려 못 했겠죠. 그 부분을 고려 못 했으면은 그 상황이 돼서는 그 프로그램은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낼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 훈련에는 이런 경시대 문제 풀어보는 게 되게 좋은 도움이 돼요. 요 훈련 측면에서는. 내가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예외를 케이스를 처리 못해서 통과를 못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많은 문제 풀어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 경시대를 많이 풀어보면 이 훈련에 되게 도움이 돼요. 테스트 데이터를 뭘로 테스트해야 되지? 내가 내 프로그램이 통과될까를 생각해야 되겠고,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떤 놈 때문에 안 됐나, 그거를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찾아내서 또 수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함수 실행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 중인 자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오픈한 파일을 쓰면 닫아줘서 다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동적 할당된 공간은 반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고, 불변 조건들은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변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불변 조건도 있고 클래스의 불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짜려는 클래스의 불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 그 불변 조건을 알게 되면 테스트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밸런스, 은행에서 밸런스는 항상 0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내 프로그램을 검수하다 보니까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잘못 짠 거죠. 그렇죠?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짤 때 내 머릿속에 기준점을 둘 수 있는 게 뭐냐면 불변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짤 때 이 함수에서는 무조건 만족되는 조건, 뭐 루프가 돌아가는 동안에 무조건 만족되는 조건, 이 클래스에서는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 뭐 이런 거, 밸런스. 아니면 저번처럼 예제에서는 밸런스는 항상 리미트보다는 커야 된다, 마이너스 리미트보다는 커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되는 거죠. 처리한 데이터가 유효한 상태에 있는지 또 봐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함수를 선언 또는 정의할 때 여기다가 no except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이 함수에서는 예외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릴 수가 있게 되겠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는 순간 컴파일러는 보다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내 함수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수식해주시면 어떻게 내 함수에서 예외를 발생하냐 안 하느냐를 알 수 있나? 내가 어떤 함수를 구현하는데 내가 작성한 문장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함수들을 호출하는데 그 함수들도 no except야. 그러면은 내 함수는 no excep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이런 수식어들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0 나누기, 뭐 열고정 파일이 없는 경우, 자원이 부족한 경우,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파일 공간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냐? 개발 과정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목적하고 개발 이후 배포했을 때 그 예외를 처리하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를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개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처리해가지고 개발 이후에 배포 버전에서는 그 예외 처리를 다 없애요. 왜? 발생 안 할 테니까. 다 검사해서 발생할 테니까 다 버리고 남겨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극복할 수 없는 예외들이지만 내가 예측 가능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행 도중에 발생하면은 잡아서 처리해서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하는 목적과 개발 이후 내가 완성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 생각해야 될 예외 처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정상입니다. 사용자한테 오류 사실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뭐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다. 알리면 되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드디스크 파일 몇 개 지우고 다시 해줘야지. 다시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거기서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걸 얘가 저장하려는데 자기도 몰랐어. 파일이 디스크가 다 찼는지. 그러면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건 프로그램 죽일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 파일을 몇 개만 불필요한 몇 개를 지우면은
파일을 올바르게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현재 작업을 저장시켜주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혼자만 죽어야 돼요. 시스템에 악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몫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몫이냐면은 운영체제의 몫일 경우가 더 커요.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면 프로그램 죽더라도 운영체제가 잘 버티는데, 오래전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하나 죽으면 블루스크린 떠버리고 컴퓨터를 재부팅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느려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를 재부팅해야지만 속도가 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들을 잘못 짰다기보다는 운영체제가 잘 못해주는 거예요. 시스템 관리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는 첫 번째,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소스 수정을 해야죠. 소스 수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예측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같은 거, 사용자 입력 오류라든지, 뭐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물론 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도 해결은 가능한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기본은 이겁니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aftercare. 발생하고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아예 발생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최선입니다. 설명하고 할게요, 나중에. 기존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 말고, 기존에 우리가 C에서 해왔던 예외 처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보통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의 결과를 받아보고, 그 함수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오류 처리 때문에 실제 해야 되는 코드가, 실제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독성이. 오류 처리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 F 부르고 그다음 G 부르고 H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예외 처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번거롭다. 그럼 뭐 새로운 방식은 번거롭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해결하지 않고,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이제 새 것은 반환 코드, 그러니까 오류 코드를 반환해서 예외 처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만약에 C에서 오류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반환 값으로는 처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C에서 반환 값으로는 예외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뭘로 했을까? 표준 오류 처리할 때는 광역 변수를 썼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무슨 에러라고 하는 변수인가? 하여튼 무슨 변수를 수정을 해요. 그럼 그 변수가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해 보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 일반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보통 전역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어쨌든 번거로운 거, 뭐 잘 안 되는 거죠. 오류를 처리한 위치가 유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죠.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지 않고는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새 방법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합니다.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것도 뭐 별 차이는 없고요.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되는데 새 것은 조금은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준다. 예. 뭐 예외 처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 방법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시켰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오류 처리 위치를 좀 더 유연하게 결정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해주자. 묶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를 들기 전에 요 예제입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F가 호출됐고 F에서 G가 호출됐고 G에서 H가 호출됐어요. 그럼 아직까지 메인 FG는 종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H가 실행되는 도중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이제 C++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예외가 발생되면 해당 함수는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그 함수를 부른 요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예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외를 처리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G도 죽어버립니다. G도 죽고 G를 호출한 요 위치로 옵니다. 그럼 어디서 또 처리할 수 있어요? 예외를.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처리 안 하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예외는 어디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 세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H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디 딴 데서는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유연하다는 것이 예전에는 어디서 처리했어요? 여기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안 하고 그 위 또는 그 위에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리할 위치가 좀 더 유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유연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뭐 고우투 해가지고 처리하는 건 아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 처리를.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약 짰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용량을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저처럼 좀 삐딱한 사람이면 -1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1을 가지고 이거를 new를 하게 되면은 bad alloc이라고 하는 시스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여기서 죽겠죠. 그런데 try catch라고 해서 예외를 내가 처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은 코드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요 문장도 정확하게 실행이 되고 다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이 캐패시티가 엉뚱한 값이 돼서 또 -1뿐만 아니라 무지 큰 값이 들어왔어요. 무지 큰 값이 들어와서 내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동적 할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야.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돼? 이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죽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안 죽이고 뭐라 하면 돼요? 사용자 보고 좀 제대로 넣어라 라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프로그램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외 처리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처리를 못해요. 생각을 못했으면 처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용자가 -1 입력하든지 무지 큰 정수를 입력하면은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내가 예측한 것만 처리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되는 예외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 예외 처리 기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외를 발생시키고 예외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때 쓰는 문법이 throw예요. throw. 그래서 예외를 발생하면은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throw 이렇게, throw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정보들은 왜 넣을까? 이런 정보들을 넣으면 뭐가 도움이 될까? 응?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예외들이 발생이 자주 되면 될수록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겠고, 그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왜 발생됐는지를 그 정보를 여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들이 매우 중요해요. 왜? 프로그램이 죽고 나면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 예외가 발생된지를 알고 그거를 다시는 발생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 문법은 예외 객체를 던지는데 요 앞에는 std가 붙었으니까 요건 뭘까?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예요. 얘는 내가 만드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도 예외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를 정의해서 예외를 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예외 중에 하나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생할 때 new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을 할 때 꼭 예외 객체만 던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 객체를 안 던지고 아무 객체나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뭘 던지고 있어요? 문자 하나 그냥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렇게 throw와 catch를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목적으로 쓰시는데 꼭 예외 객체만 던져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객체 던질 수 있다. 그럼 이 던진 거는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는데 뭘로 잡아요? catch라는 걸로 잡아요. catch라고 잡는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뭘로 잡아요? 참조로 잡아요. 이 참조를 안 잡으면 또 뭐가 될까? 뭐가 발생할까? 비용이 발생돼요. call by value를 잡으면 비용이 발생돼요. 그래서 항상 던질 때는 그냥 이렇게 던지고요. 일반적으로 뭐 동적 할당도 아니고 그냥 객체 생성해서 던지고, 잡을 때는 반드시 뭘로 잡아요? 참조로 잡아요. 그리고 이 잡은 객체를 여기서 수정을 거의 안 해요. 수정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콘스트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캐치 문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아무 데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호출된 흐름에 있는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꼭 H에서 발생했는데 그 H로 호출한 G에서 잡지 않고 메인에서 잡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throw를 만나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종료된다 그랬죠. 예외가 발생되면. 그러면 예외가 발생되면은, 종료가 되면은 여기서 필요한 스택 처리 작업은 다 해줘요. 다 해준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은 여기서 뭐가 불러질까? 어떤 것들이 불러져야 될까? 여기 써있네. 얘의 소멸자와 B의 소멸자가 다 불러져야 돼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이 돼도 이 두 개의 소멸자들은 정상적으로 다 발생해준다. 스택은 다 처리해준다. 라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되더라도 기존에 해줘야 되는 일들은 다 정상적으로 해주고 처리해준다. 근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throw 전에 직접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얘를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려고 그러면은 얘는 new 했는데 딜리트 안 해놨죠. 그럼 딜리트가 안 되겠죠. new한 거를 자동으로 딜리트를 해주진 않아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줘야 된다. try catch. 그래서 catch는 이렇게 예외들을 이렇게
트라이절이 있고 그 다음에 캐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트라이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트라이절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위드로우 할 때 예외가 발생했어요. 디포짓 실행될까 안 될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드로우 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이 안 돼. 근데 디포짓 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은 위드로우는 실행이 된 거죠. 그럼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디포짓에서는 언제 예외가 발생될까? 어마운트가 음수일 때만 발생돼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이면 여기서도 발생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래서 이 트라이절 안에 예를 들면 트라이 있는데 A 문장들이 쭉 있어요. 근데 B를 하다가 죽으면 C, D, E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라이로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이 묶는 거는 A를 실행하다 죽으면 얘네들이 실행하면 안 돼. 그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1년을 수행하는데 얘가 죽었을 때 같이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은 트라이저에 묶어주면 얘가 죽는 순간 나머지 요 세 개는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같이 묶어서 트라이저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기존과 다른 트라이절의 장점입니다. 트라이절의 장점. 그럼 트라이절 다음에는 캐치절들이 나오는데 이 캐치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예외가 요거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 순차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 캐치절을 작성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catch, std, exception 뒤에 나오겠는데 뭐 catch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여기는 절대 안 와요. 왜? 여기서 다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얘네들은 또 상속 관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서 순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된다. 순서.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은 너 되니? 만약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예외가 발생했어요. 여기서도 잡지 못했고 여기서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예외는 다시 상위로 또 던져지게 됩니다. 잡으면 여기서 처리가 되고 끝나는 거지만 못 잡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여기가 try, catch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예외를 여기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G는 또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예외가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객체는 잡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가서 프로그램까지 죽여버립니다. 안 잡으면. 어딘가에는 잡아야지만 그거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요 순서가 중요하다. 캐치절 내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다시 상위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예외를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throw E 하면 E를 다시 위로 보낼 수 있고요. throw E를 보통 안 하고 뭐 다른 예외를 또 올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발생시켜서 위에서 또 처리하게끔. 그래서 그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들은 좀 다양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throw E 안 해도 이렇게만 해도 다시 위로 전달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atch는 value로 전달하고 참조로 받는다. 참조로 받아야 된다. 슬라이싱 문제도 발생하고 가상함수도 제대로 동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C++에 있는 표준 예외들이에요. 주로 요거나 로직 에러에 있는 걸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invalid argument라는 거, length error라는 거, out of range라는 거, range error, over 뭐 이건 우리가 그냥 런타임 에러를 많이 쓸 거고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bad alloc 같은 경우 아까처럼 new 동적 할다 했는데 실패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 예외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STD exception이나 그것의 하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STD runtime 상속받아서 insufficient fund를 정의하게 되겠고 여기처럼 기본 생성자 또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 그리고 소멸자를 기본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예외를 정의하면은 얻어지는 장점은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sufficient fund라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예외가 어떤 예외인지를 알기가 쉬울 거고 또 이 예외들은 내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insufficient fund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과정에 절대 발생할 수 없겠죠. 왜? 뭐 걔는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생한 위치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새 예외의 장점은 두 가지 있다.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발생하는 위치가 명확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 때는 기본 생성자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기본 생성자에서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생성자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까? 뭐가 안 될까?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생성자에 예외가 발생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죠? 객체 생성이 실패한 거죠. 객체가 생성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그리고 소멸자는 또 절대 소멸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뱅크 카운트 인트에서 인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 처리를 하는데 배포 버전에서는 음수로 들어온 경우에는 0으로 그냥 바꿔서 0으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죠. 개발 과정에서는 발견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개발된 이후에는 배포 버전에서는 음수가 발생해서 뭔가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예외 처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하는 예외 처리의 목적과 그리고 이제 개발 완료한 다음에 배포 버전에서 예외 처리를 남겨두는 목적, 그게 다르다.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팁은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이 코드들이 잘 안 익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코드만 보려면 얘 보면 되겠고 또 예외 처리까지 같이 보려면 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직접 호출하지 않고 늘 F를 호출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해당 함수가 또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string에는 부분 문자를 주는 substring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면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예외를 줘요. 로지컬 에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쓸 때는 그걸 써야 된다. 예외 처리 기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find 했는데 find 하면 throw를 해요. throw를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객체는 다 던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 찾은 애를 던져요. 그래서 받아서 써. 근데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찾아서 그 위치 거를 0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프로그램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 얘는 쓰다 보면 죽겠죠 또. 그럼 여기서 잡아서 끝내는 거예요. at i 가다가 i가 범위를 벗어나면 예외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일로 가고 무시하니까 프로그램 계속 가겠죠. 종료 조건을 안 따지는 거지. 알아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